우리 조은숙 쌤한테 그때 책 선물 뽑기로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드렸는데요. 읽어보셨나요? 밤에 혼자 있어보지 못했어요. 뭐야? 남자가 있으신 거는 아니시죠? 저 밤에 혼자 있어요. 네. 밤에 무서워요. 제가 자매 모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다른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아들러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돌아보게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돼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들러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또 심리 전문가가 계셔서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답하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재승씨 긴장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냥 설교 듣는 내내 한번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창시한 심리학자인데요. 프로이트와 이제 같은 시대에 같이 이제 빈 정신분석 협회인가요? 만들었다가 이제 같이 나중에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개인이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에는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이 꼭 읽어야 돼, 그리고 부모라면 꼭 읽어야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한 실례인데요. 고경 선생님, 숙제를 안 해오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체벌하죠. 때리지 않아요. 어느 시대인데 때리나요? 제가 하도 많이 맞아서 맞아가지고. 시대가 그럼 과거면 때릴 수 있습니까? 고경 선생님은? 하시는 하게 해야죠. 숙제는 하게 하는 게 교육인데 하게 해야죠. 쉬는 시간을 어떤 아이가 숙제를 계속 안 해오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와서 이제 요즘에 한국에 소개되는 모든 아들러 책은 그 기미시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철학자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숙제를 하지 자기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간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도 숙제를 안 해가니까 집에 와서 부모 상담을 하면서 숙제를 좀 지도해달라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빠 되는 기미시 이치로가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좀 당황스럽나요? 선생님이 오셔서 고경 선생님이 와서 우리 덕빈이가 숙제를 안 하는데 숙제를 좀 해오게 해주세요. 얘기했더니 싫은데요. 숙제를 하는 건 그 아이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 사람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거절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빠가 학교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봤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거절했냐면 아이가 숙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생님에 대한 대화라는 거죠. 어떤 의사표현인데 아이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의사표현인데 선생님이 그거를 아이랑 풀어야 되는 것이지 네. 그 부모가 그걸 지도해서 숙제를 하게 하는 게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이 선생님의 반에 갔더니 이제 칠판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많이 보던 숙제하는 아이, 좋은숙, 남기창 이렇게 쭉 떠든 사람 2학년. 네, 떠든 사람 윤재승, 떠든 사람 윤재승, 좋은 사람 2학년. 네. 이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칠판에 왜 숙제 안 해온 아이의 이름을 써놨습니까? 이제 자기가 기억하기가 다 어려워. 숙제 안 해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기억하기가 다 어려워서 써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선생님한테 좀 반항하는 것이 영웅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는 것은 그 아이 또래 집단에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 어떤 그런 행위들로 보였기 때문에 아이가 아마 어떤 소통형으로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은 소통형으로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음식을 입에 넣고 해소리가 이제 막 돌리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다는 우리 양명 목사님 황당하겠죠. 계속 먹질 않고 입에 넣고 이쪽에 돌려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부모가 이제 아들러에게 상담을 왔는데 아들러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한마디를 해줬다 그래요.
애야 그 계속 음식을 돌리는 것보다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을 상에 뱉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너한테 집중시키는 행위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좀 당황스럽나요? 일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해결책은 아니죠. 다만 아들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의 행동에는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칠판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보경심 집사님이 결코 참을 수 없는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 참을 수 없는. 바로 주먹 나라.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번이 돼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학교 못 다닌다.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근데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안 던질까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계속 또 틈나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심리학자에게 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아이가 왜 이 칠판 지우개를 계속 던질까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행동 때문에 던졌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들러가 그 아이를 보니까 10살짜리 아이인데 10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좀 유난히 몸집이 조금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저 10살인데 그러니까 10살 치고는 몸집이 좀 작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이제 약간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되게 좀 작았대요. 서양인 치고는. 그래서 야 나도 40살이나 됐는데 이렇게 작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이려면 이렇게 까치발을 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순간 아이의 행동이 고쳐졌다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어떠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칠판 지우개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작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구가 문제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보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평범해질 용기가 적어서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정현이한테 실수를 했는데 정현이가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갖고 오던 블럭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계속 차에서 짜증을 좀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짜증이 났죠. 우리도 이제 짜증이 났죠. 계속 오는 내내 20분 이상을 짜증을 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의자에 와서 맞추고 그 차에서도 안 내리고 계속 짜증을 내고 그래서 여기 의자에서도 맞춘다고 이제 짜증을 내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배웠는데 이 아이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목적을 모르겠으니까 저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네가 이걸로 정현이가 왔네? 주인공이 왔어. 목적 설명하려고. 갑자기 설교 시간 핸드폰을 찾는 우리 아들을 줘야 되나요? 좀 줘야지 그래야 빨리 시작. 참 황당하네요. 정현아 너 얘기하고 있었어. 그럴 줄 알고 지금 아빠지만 있는 그럴 줄 알고 지금 딱 맞췄어. 근데 제가 다시 설교문을 다시 검토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죠. 야 아이가 그럼 왜 여기 길바닥에서 울고 있을까요? 왜 그 차에서 짜증을 내고 있을까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며칠 답답해 화를 내는데 잘못한 행동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현이는 자기는 차 안에서 그걸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우월감을 우리 가족에게 아마 보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정현아 그 차에서 그거를 못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걸로 너무 속상해할 일이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주거나 오히려 네가 그만큼 맞추는 것도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사실 칭찬을 하지 말라는데 그런 평가를 해주고 다독여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면 물론 신경증적인 어떤 원인에 의한 기질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러의 해석입니다. 어떤 목적이든 꼭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선생님을 화나게 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소통의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우월하거나 크게 보이려고
하는 성공과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들러는 이것을 줄여서 평범해질 용기가 꺾여서라고 얘기하죠. 용기가 꺾여서. 그러니까 누구나 보통으로 있을 용기가 없기에 우선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만일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나빠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우리가 제일 편할까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어떤 때 있으면 제일 편할까요? 제가 재승씨한테 30일 날 좀 어이없게 여기는 편안한 공간이니까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얘기했는데 그때 기억나요? 예. 네. 그래서 좀 편해졌나요? 그 말을 들으니? 예, 편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때는 사실 자기가 평가받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평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동안에도 평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어쩔 때 편하게 보이냐면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편안해지는 거죠. 또 어떨 때 우리가 편안해질까요? 걱정 없을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 걱정 없는 말을 돌려보면 나는 능력이 있을 때.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 능력이 부족해서 대기업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고위 공무원이 못되고, 능력이 부족해서 국회의원이 못되고, 이렇게 생각을, 능력이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능력의 문제는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사실은 얼마만큼 남보다 더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문제는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사람마다 인생의 과제가 있잖아요. 인생의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거죠. 남에게 스스로 자립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사는 게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들보다 아까 말한 대기업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비교선상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편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때로는 우리 드라마에 보면 뭐 가족은 생무시하고 자기 가장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거나, 특히 이제 유학하신 분들 보면 공부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한국에 와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어떤 인생의 균형 잡힌 자기 인생의 과제. 그러니까 부모라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게 인생의 과제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인생의 과제고요. 가장으로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인생의 과제죠. 그 인생의 과제를 자신이 지금 해결하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 능력이 있다.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편안해지죠.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죠. 아까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아들러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남 웃기는 거예요. 남 웃기는 거.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몸개그 잘하잖아요. 네. 몸개그 다 인정합니다. 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성취, 우월감, 그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자신이 특별해 보이고 싶은 어떤 욕구, 물론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욕구가 혹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남들의 인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을 늘 조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데,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제 핵심 심리적 두려움이 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청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를 떠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신감도 필요하고 평평해질 용기도 필요한데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제 아들러는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수용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용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긍정이랑 자기 수용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기 수용은 예를 들어 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장애가 있잖아요. 네. 장애가 있으니까 우울증 검사를 하면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질문들이 다 그렇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몸이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스. 뭐 상중하에 점수 팍 주고. 예전에 비해서 좀 그 기분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스. 하면 다 우울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나를 점수 매긴다면 스스로 매긴다면 몇 점이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높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몇 점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데 예를 들어 60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너는 너를 100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60점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너는 100점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아자아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 거잖아요. 어떤 이 아이디어란 모습을 두고 자기가 자기 긍정을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긍정과는 다르게 자기 수용은 그래 나는 지금 장애가 있어.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물질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악기를 거는데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교환 불가능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죠. 이게 실존주의적 질문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 자신, 주어진 자신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하나의 도구잖아요. 근데 이 도구를 더 좋은 김영이라는 머리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 이세상 목사님이랑 강영진 집사님처럼 영어를 잘하는 뇌로 바꿔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 능력에서는 나는 40점이야, 나는 50점, 60점이야 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하고 나면 자기가 더 나아가야 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열등해지거나 그것을 더 과시하려고 칠판에 지우개를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신감, 평범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의 기반에는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나라고 하는 도구가 어느 날 고경심이라고 하는 도구로 바뀌어질 수 없잖아요. 영화처럼 영원히 체인지 돼가지고 바뀌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나는 남기창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나는 남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될 수 있으면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지만 남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기대를 맞추려고 자꾸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해 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냥 그건 노력하면 어떤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걸 바꾸냐면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준목님 우리 분석에서도 그런 거죠. 시점을 바꾸는 거죠. 어릴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별거 아니었어. 어릴 때는 몰랐어. 억압돼 있어 무의식 중에. 그러다 크고 나서 딱 봤더니 그게 성적으로 엄청난 창피한 일이고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의 성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엄청난 일을 당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때의 사건이 제가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그때의 사건이 지금의 해석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이런 배려를 해준 거라고 하는 걸로 자기가 유아적인 이해로 잘못 이해했던 것을
정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성인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다시 해석해주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무의식은 자신에게서 해소되고 자신에게 통합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시점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설교할 때 목소리는 어떤가요? 듣기 좋으신가요? 아, 대답 별로 없으시네요.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네, 저는 그 루이 암스트롱이죠. 예. 그 원더풀. 재즈 보컬리스트. What a wonderful. 아, What a wonderful world 그랬더니 우리 친구 아버님이 야 기창아 너 그걸 하지 말아라. 친구 아버님이 굉장히 재즈를 좋아하셨나 봐요. 시골에 사셨는데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흥얼흥얼 이 노래를 하고 있더니 기창아 네 목소리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슬쩍 말씀하시는데 어린애 시각으로 보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실 어떤 사건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상처받는데요. 제가 고경신 집사 그 학교 동료들이랑 어쩌다가 통할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100% 들은 이야기는 남편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깔때기 아니고요. 아, 깔때기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얇아요. 제가 변성기를 별로 안 거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얇은데, 그래서 제가 인식하기에는 약간이라도 짜증이 나면 바로 시니컬한 목소리가 되고요. 굉장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되고요. 대신에 조금 다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쾌한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좀 약간 하이. 어? 서울 사람의 목소리. 아, 그래요? 서울 사람 목소리 그런 게 있나요? 굉장히 밝고 경쾌한 톤으로 갈 수 있는 목소리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면서 네. 올리는 거보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당신은 좀 성격이 어두우신가 이렇게 하는 지적을 받을 때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갖고 전전긍긍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목소리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을 바꿔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거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남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나는 성격이 어두운 게 아니라 조금 내성적인 것이다 라고 자기를 해석하는 순간 자신의 그 성격에 대한 시점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하지만 그 수용의 시점을 다시 바꿔주면 자기를 어디로 개선돼야 될 지점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기 수용이 이제 자신 행복해지는 어떤 그 기초, 베이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마태복음 5장 3절은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숱하게 들은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돼 있고 막 해서 차이점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오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싶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시각에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복이 있다는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우월해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남에게 떨어져 보여 특별히 나빠지려고도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너희가 혹시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혹시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너희는 그 자체로서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평범한 그대로 예수님께 보였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보이면 야 니네는 참 후진교회에서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교회에 너희가 있지만 지금 그 자체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한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왔는데 무리가 산으로 나와왔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너희는 복이 있다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가난한 너희들 지금 그대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의 선언을 새해 첫날 제가 꼭 하고 싶었거든요.
새 축복의 선언을 듣는 길은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난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범해지기에는 어떤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황공동체가 올 한해 스스로 서로에게 평범해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자신도 자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축복 선언을 자신에게 그대로 받아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